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태클 최진봉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가 꽤 되죠, 그래도?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갑자기 날짜가 생각 안 나니까 저를 급하게 인사를 그렇죠. 시키시는데. 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백태클 여러분과 함께하고 많은 분들 또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때는 또 잘 나갔었죠, 저희가. 한때. 오늘 우리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음이 아니라 울고 있습니다. 네. 문희정 평론가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는 사실 잠깐이지만 몇 개월이지만 저희에게 이런 아이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 스페이스 측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저희가 방송 녹화할 때 우리 PD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다른 스태프진들까지 분위기가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네, 그래서 제작진 분위기 좋죠. 예,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심심한 위로와 뭐라 그러지? 가슴 아픈 부분이다. 근데 저희가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뉴스 보도, 뉴스 기사를 조목조목 다 뜯어보는 네. 연습을 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팩트클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이 기사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 라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셨을까. 예. 예. 아니 좀 더 필요한데 중간에 뚝 끊어졌습니다. 또다시 필요할 때쯤이면 저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끝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래도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버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 보도와 논평 가운데 문제 있는 보도들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에 거슬리는 정말 예 그런 보도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는 표현을 써요. 쓰죠, 물타기라는 표현. 근데 이 우리 언론계에서도 이 물타기식 보도 행태 정말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물타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덮고 싶은 게 있을 때 다른 식으로 물줄기를 확 바꾼다는 거죠. 또는 옅어지게 만들거나 그렇죠.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그런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 행태를 또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건 다 전 정권, 문재인 정권 탓이고 탓이다. 그렇죠. 잘한 것 잘한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예.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잘한 건 없으니까 그건 빼고 어쨌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다 전 정권을 항상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전 정부 탓. 정권 잡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5년 끝날 때까지 그러실 건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5년을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이번에도 굉장히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됐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에 동급생 친구를 정말 심한 언어 폭력으로 괴롭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희정 평론가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제주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를 폄훼한 거 들으셨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부산 출신입니다만 제 첫 직장이 제주 MBC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주 출신인 게 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흔히 일베들이 전라도 출신을 욕하는 거 보면서 맞습니다. 아니 지역이 왜? 그럼 저는 부산인데요. 그 왜 지역 출신은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제주 출신인데 그리고 뭐 돼지라고 시작해서 빨갱이 정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1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하고 학폭 문제가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아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또 이 상황에서 단독이라는 걸 꺽쇠를 붙여가지고 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검 출신 4년 전 문 청와대 말이었다. 윤지원 기자가 쓴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순신 낙마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검사 출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민 모독이라며 대여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예. 자, 제가 이 첫 문장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걸 왜 전형적인 물타기 보도 행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예. 이 보도의 핵심 요점,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예. 이유가 이 첫 문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향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니들이 그럴 게 아니야.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이야. 예. 그때 잘못이 잉태된 거야. 모든 악의 근원은 문재인 정부 때였어.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땅. 예. 대여 총공세 펴고 있지?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이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조목조목 오늘도 비판을 해드릴 텐데요. 예. 자, 첫 번째, 이런 보도에 있어서 기자들이 정말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안에 인터뷰를 가지고 옵니다. 그쵸? 관계자 인터뷰부터 전문가 인터뷰까지. 예.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한 인터뷰이들이 다 이 기자가 쓰고자 하는 그 논조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터뷰 이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전형적으로 보여요. 예. 왜? 자, 제가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면서 바로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면서,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웅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라고 네. 마치 굉장히 신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빡 한번 풍겨줍니다. 예. 예. 그러면서 현재 여기서 이제 한번 탁 중간에 쳐줘요. 야권이 비판하는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의 총체적 부실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발언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것 봐, 이것 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김웅 네.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 자, 논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당시 검찰과 야권이 제기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했다.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예. 본인도 지금 이 부분을 짚었지만 당시 사실 경찰권 비대화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될 때가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도 본인이 직접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수본부장은 검사나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도 맡을 수 있는 개방직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왜냐하면 내부 승진만으로는 예.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정순신 변호사, 문제가 심각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한 윤 정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검사나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도 맡을 수 있는 개방직이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사람을 내건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not 문재인, no 문재인 정책만 골라서 하고 있는 윤 정부가 예. 왜 하필이면 국수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유독 문 정권에 이 얘기를 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분명히 여기서는 검사나 법대 교수 등 외부 인사도 맡을 수 있는 개방직. 이건 무슨 얘기냐? 반드시 검사 출신이나 법대 교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할 수도 있다는 할 거죠. 수도 있다. 열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 거잖아. 니들 때문이야. 라는 근거가 되나요? 안 되죠. 자, 이 보도가 끝까지 참 치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 이러면서 또 전문가 인터뷰도 뒤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예.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 정순신 변호사 한 건의 검증 실패에 대해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 왜 청문회 안에 이거 제도에 문제 있는 거야?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짚어줍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제도는 허점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전문가들은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다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흠. 자, 전문가들이 허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이게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은 문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요. 안 그러니까 되는 거지. 저는 도대체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까지 있다고 보도를 윤지원 기자가 쓰는 그 의도가 참 궁금하다. 의도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국수본부장을 검사로 임명한 건 문제가 없다.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던 거다. 이걸 왜 비판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의도라고 봐요. 그건 현 정부를 옹호해주는 그런 기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비판해?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요, 비판을 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하지 당연히. 말라는데요. 저는 이 사람 말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히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이유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원래 이제 검찰은 수사는 1차 수사를 경찰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을 했어요.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비대해지는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국가수사본부예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큰 대원칙은 검찰과 경찰이 견제하면서 서로가 뭐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여기서 하고 기소는 여기서 하니까 수사를 해서 만약 비리가 있는 수사를 비리가 있게 해서 또는 비리와 연관된 수사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면 기소권을 갖고 그걸 방어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 수사하는 경찰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걸러서 그걸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검사로 앉히면 견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짚지도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고. 두 번째, 지금 이 정순신 후보 변호사죠. 이 사람이 낙마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이건 비판의 대상이긴 했지만 실제적인 낙마의 본질적 이유는 학폭 논란이에요. 학폭 논란인데 단순히 그럼 아들이 학폭을 일으킨 거지 아버지가 잘못했냐? 아버지가 잘못했죠. 왜?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법 기술자인 아버지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실은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그렇죠. 방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업무를 방해를 한 겁니다.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예.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다루지도 않잖아요, 지금. 대체 이 기사를 쓴 이 기자는 윤지원 기자예요. 이 기자는 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썼냐? 뭐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현 정부가 국수본부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히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라고 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걸 문제 삼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너희들은 문제 삼을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왜 단독까지 붙여서 단독은 어떨 때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붙여요. 예? 저기 교수님. 아니 원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다는 거야. 예. 자기들은 그냥 단독으로 붙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네. 지 마음대로 속보도 붙였다가 지 예. 마음대로 단독도 붙이는 것 그런다니까요. 같은데 원칙은 원래 저널리즘의 저널 원칙. 원칙은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원칙을 얘기해줘야죠. 나는 왜 이 사람이 단독 붙였냐고 해서 그렇게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붙이는 건 우리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게 네. 단독이라 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지만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해서 그 언론사가 단독으로 다른 어떤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에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언론은 지 마음대로 지 붙이니까요. 맘대로 붙여요. 단독이라고. 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실 때 첫 번째로 이 보도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네. 번째로 그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바꿔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전문가가 됐든 또는 인터뷰이가 됐든 그 네. 관계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사가 의도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사 전문가는 그런 의도로 인터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기자가 인터뷰를 갖다 붙이는 위치를 본인이 필요한 어떤 논리를 위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라. 그러면 아 이게 기사가 아니고 쓰레기네 라는 걸 판별하실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는요. 예. 자, 악마화의 전형적인 수법을 볼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왜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가 있고, 예. 어우, 예. 그다음에 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명계. 예, 비명계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렇게 저는 부르죠. 왜 친과 비로 나뉠까? 음. 물론 이제 그들은 나는 반대는 아니야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짓거리 보면 반대의 행동만 골라서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언론에서도 비명계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자들은 비명을 넘어서 반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기사들을 거의 대부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사도 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동아일보인데요. 비명, 이 대표 사실상 탄핵. 개딸들 반동색출 문자 테러. 김지현 기자, 김은지 기자가 쓴 이 기사. 자, 일단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명계와 개딸들을 VS만 안 붙였을 뿐이지 대치를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표 사실상 탄핵 당했어. 그러니까 개딸들이 야, 이 반동 분자 새끼 내가 잡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예, 자 이것만 보면은 그냥 정치인인 비명계를 향해서 마치 개딸들이라는 세력이 굉장히 큰 억압을 하는, 압박을 하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헤드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개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가 붙은 거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동색출? 이거 빨갱이들 쓰는 말 아니야? 문자 테러? 못됐네. 완전 못됐네. 자, 이로써 개딸들은 악마화가 됐습니다. 꽝꽝꽝. 예. 그러면 이 기사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는 여기서는 또 되게 웃겨요. 친명 의원이라고 표현해놓고 네. 친명이 아닌 의원들은 또 중립 성향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저는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 이 중립 성향은 무슨 근거로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무슨 중립 성향이죠? 의원 자체가 네. 저는 중립입니다 하면 중립으로 써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은 네. 진보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중립 교수님입니까? 중립입니다. 저는 중립 평론가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믿을까 누가? 본인이 얘기하면 써주는 거 아니야? 예. 아무튼 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 행동에 성공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죠? 기사가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느낌이에요. 기사를 읽은 느낌이. 내가 이 기자가 표현한 중립 성향의 의원하고 한 편이야.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난 안 좋아. 근데 일단 이번엔 도와줄게. 근데 다음번에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한 편을 먹고 반명의 어떤
뉘앙스를 듬뿍듬뿍 쳐가지고 조미료를 반명이라는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기자가 나 미워하나 봐. 왜 미워할까? 예, 이 느낌이 드는. 예.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민주당 관계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리고 당 내에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 내에선. 예. 그리고 한 민주당 당직자도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누구십니까? 당 내는 누구십니까? 한 민주당 당직자는 또 누구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마치 그들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반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식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냥 자기들이 쓰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당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명기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당직자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누구예요? 당내 예선이란 말도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네, 누구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난 사람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도 모르겠고 실제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앞에 있는 네. 한 민주당 관계자와 뒤에 있는 한 민주당 당직자는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지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쓰면서 본인이 쓴 기사에 어떤 객관성이 중립성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건 누군지 밝혀야지. 그러면 당내에선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당내 분위기가 이래요. 이렇게 이거는 이재명이 다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거 당내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 막 흉흉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맨 끝에 뭘 붙이냐면 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면서 그 앞 문장에서는 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또 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도 시작했다. 자, 비명계 의원들과 중립 성향의 의원들, 민주당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분위기가 큰데 세상에 이게 중론이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상식적인데 친명계와 강경파와 개딸들이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문자 테러를 하고 분노를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개딸들 아이고 무서워라 전형적으로 이재명계를 정말 나쁜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사 그렇죠.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은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문자 테러를 보는 이런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잘하라고 유권자들이 문자를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의견 표명이라고 하고 어느 선부터를 테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걸 테러라고 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내느냐는 내용 중에 뭐 인신 공격이 들어가거나 뭐 가족을 뭐 해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말이 들어가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욕설 예를 들면. 근데요.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이들 여기 뒤에 이 개딸들이 보냈다는 문자도 몇 개 소개해놨는데 인신공격이나 욕설은 없는데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걸 왜 문자 테러라고 하죠?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문자 테러라고 하면 글을 통해서 테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 문자 테러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다량의 문자를 보낸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권자가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수가 문자를 하나씩 보냈는데 그게 왜죠? 그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언론사에서는 그걸 문제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난리다. 이게 몇몇 강성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동이다.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의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악마화 수법의 보도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악마화 되겠는데. 우리도? 교수님하고 나도. 문희정 평론가만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이지? 예, 괜찮습니다. 미디어 백테크는 곧 없어질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정말 기레기 왜 기레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앞에 두 사례만 제가 소개해드린 두 사례만 봐도 정말 기자 이따구로 할래라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발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들 또 시작했네. 기사 똑바로 안 쓸래? 라고 따끔하게 여러분 댓글로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댓글을 살펴보는데요. 정말 그 댓글 속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조근조근 기자한테 이거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되죠?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는데 기자분은 사실관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댓글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읽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여러분의 의견을 그거는 댓글 테러 아니죠. 아니요. 그거 기자들은 안 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꼭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좋은 댓글은 반드시 추천이 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따봉을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꼬박꼬박하고 꼬박꼬박 댓글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을 쓰고 뭐 문자를 보내고 이건 그거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욕설이라든지 무슨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다만 따끔하게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셨죠? 저는 뭐 지금부터 본인을 그러니까 누구 국회의원 당신을 지지하는 걸 철회하겠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얘기할 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문자 테러니 뭐 문자 폭탄이니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활발하게 민주주의에 동참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고 저해하는 요소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방해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가짜뉴스 감별사. 네, 주간 뉴스 가운데 가짜 뉴스 골라 바로잡기. 사실 이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 버젓이 가짜 뉴스를 의도적인지 뭐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사를 딱 냅니다. 그리고는 정정 반론 보도문만 내면 다냐, 진짜 기자들 니네들 정말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쓸까? 정말 좀 몰라서 썼어요라고 하는 그걸 해명이랍시고 하는 기자들에게 취재 안 하고 맨날 받아쓰기만 하니까 가짜뉴스 맨날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는 질문하고 취재해야 됩니다. 제발 그것부터 하고 나서 기사라는 거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펜부터 들지 말아요, 좀 제발. 제가 이걸 오늘 가져온 이유가 미디어 오늘에서 더 탐사 유튜버 스토킹 지칭한 언론 정정 반론 보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기사에서는 그 파이낸셜 뉴스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 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라고 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파이낸셜 뉴스뿐만 아니라 매일신문, 문화일보 등도 당시에 모 유튜버라는 표현을 썼다. 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신문, 문화일보, 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 등은 정정 보도문을 냈고 SBS와 YTN은 반론 보도문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의 보도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22년 9월 30일에 나온 보도들이거든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똑같이 보도했어요. 유튜버라고요? 네. 뉴스원도 당시에 한동훈 장관 한 달째 퇴근길 미행당해 피혐의자는 유명 유튜버.
그러면서 예. 기사를 썼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안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스토킹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이들은 유명 유튜브 채널 가로 열고 구 열린공감TV 관련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뭐 사건 관련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도를 뉴스원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동아일보도 똑같이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당해 피혐의자는 30대 유튜버라고 썼어요. 그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론이라든지 정정 보도문이 이 언론사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역시 그 뒤에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맨 끝에 꼭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올렸던 그 2022년 9월 30일 뉴스 바로 아래쪽에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자로 정정 보도문을 덧붙였고요. 예. 동아일보도 2월 20일자로 반론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예.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바로 잡는 기사를 덧붙이는 거, 뭐 이들에게는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발악을 하다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나왔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건마다 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찮은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미 이 기사의 효용성은 그때 다 충분히 하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유튜버로 폄훼를 해서 언론으로서 가치가 별로 언론사라고도 안 했죠. 그럼 결국 여기서 보도한 내용은 그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버는 뭐 자기 마음대로 방송할 수 있고 언론인이 지켜야 될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 버린 거잖아요. 네, 이미 목적 달성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이걸 그 전에 봤던 사람이 이걸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저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찾아서. 네.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처음 이 기사를 봤던 사람은 정말 옛날에 열린공감 TV 더탐사는 결국 유튜버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버가 무슨 취재야, 스토킹이지.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근데 저 사실 제가 이제 예. 시민언론 더탐사 쪽 이제 관계자분들 좀 아는데 예. 언론중재위에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가 있는 중에도 평일에 계속 관련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 시민언론 더탐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딱 그 언론중재위에서 기자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러면은 저는 아유 어때요? 고개도 못 들죠. 되게 미안해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자기네들은 조선일보 따라 썼대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이? 미안해하거나 정말 네.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쓴 기자들이 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꼭 그 기자가 갈 필요는 없나 봐요. 간혹 가다가 막내 기자를 보낸대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원래는요 방송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가는 게 맞죠. 본인이 기사를 가는 쓴 게 사람이.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참 악랄하다. 이 기사를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은 정말 반론과 정정을 하면서 이 보도문을 실으면서 앞으로 제대로 기사를 써야 되겠다.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써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할까? 아니면 에이씨 똥말 봤다. 에이 재수없어. 아이 잘못 걸렸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습성화돼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면 말고식 또는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사를 쓰는 이런 행태가 네가 내 언론사인 우리를 상대로 뭘 할 음, 건데? 음. 뭐 해보려면 해봐라. 정말.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교수님, 예, 학생 때는 멀쩡했다면서요. 근데 애들이 왜 기자만 되면 이상해져요? 이 학생은 제가 가르친 학생이 아닌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안 그러죠. 모르겠으면 뭐 딴 학교는 뭐 제가 모르니까 우리 학교는 가장 중요한 저널리즘 원칙과 걸리기만 해봐. 없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언론사가 네, 제대로 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음. 부분들이 아닌가. 예. 그리고 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30일에 나왔던 보도에 대해서 2월이 돼서야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렇죠. 10, 11, 12일 5개월째 5개월 지나서 예, 5개월째 돼서 반론 보도를 해주고 정정 보도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뭐 예. 당시에 그렇게 이슈가 됐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발견돼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뒤에 한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기사를 본 사람이 정정 보도를 볼 수 있다는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정정 보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론 보도나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상합니다. 진짜 저는 네. 그러니까 딴 건 안 바래요. 특별히 이들에게 높은 지성이나 높은 도덕성이나 직업윤리 의식 같은 건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고 그냥 상식 수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야 왜? 이게 뭐가 잘못됐어? 기자가 기사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쓰다 보면 언론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들만의 생각과 일반 시민의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만의 세상에 살아서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세상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당신들의 그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예. 관행적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론사라고 하면 당연히 취재를 해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게 맞고요. 확인되지 않거나 취재하지 않은 내용 기사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까 좀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만 뭐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에서는 당내 분위기는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사람을 인터뷰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내 분위기 이걸 어떻게 누가 측정하냐고 당내 분위기를. 그러면 저도 민주당 분위기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보다.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던데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더 늘어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 되고 나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민주당의 효용감을 저희가 맛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당내 분위기 여기 지금 아까 앞에 기사는 어디서 그런 당내 분위기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자의 당과 제 당이 다른가 봐요. 그런가? 기자의 나라와 제 나라가 다르기도 한가 봐요. 그런가요? 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형태의 기사는 이렇게 뭐 확인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두루뭉실하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 했다. 이걸 가지고 본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기사 10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쓰면. 그렇죠. 그냥 앉은 자리에 계속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으면 그렇지. 되잖아요. 아니면 AI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외신을 할 수 외신을 있겠네요. 하고 오늘 싶어요. 드디어 마지막 방송에 외신을 꼭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효용감을 그렇죠. 좀 보여드려야 외신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외신으로. 시간 때문에 계속 못했지만 네. 마지막 날이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주류 외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주류 외신들 또는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인용이 많은데 네. 그런 언론들이 그래도 저널리즘을 지키는 나름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는 언론 보도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접합니다. 뭐 소위 그러니까 민주화된 나라의 제대로 된 언론들 이야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언론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예. 모습들이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상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음, 상식적으로 인종차별 안 돼요. 남을 혐오하는 거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도 친구한테 대놓고 욕하면은 선생님이 말리거든요. 친구한테는 그렇게 욕하면 못 써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렇게 가르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사실 앞에서 욕해주고 싶지만, 예, 그래도 뒤에 가서 혼자서 조용히 이제 속으로 욕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사회는 대놓고 욕을 하고 대놓고 혐오를 하고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게 너무나 만연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게 그거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언론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는 언론이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행동이고 발언이다라고 똑같이 단호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그런 반응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의 만평 딜버트라는 만평이 있어요. 딜버트. 교수님은 예, 발음이 예. 딜버트. 딜버트 예. 네. 이거 어떤 건지 교수님 아실 것 같아요. 만평이요? 예, 이 만평. 아니요, 못 봤어요. 아, 모르세요? 네. 예. 근데 이 만평이 그 예. 직장 생활을 하는 예. 그러나 뭔가 조금 독특한 풍자를 하는 그런 만평인데 굉장히 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만평을 쓰는 만화가인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만평이 퇴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수백 개의 신문사로부터. 예. 수백 개의 신문에서 퇴출을 당했는데 왜냐? 이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만평을 연재하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우리 언론 같았으면 스콧 애덤스의, 그러니까 뭐 딜버트라는 만평으로 유명한 스콧 애덤스가 흑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만평을 그대로 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언론 언론이라면. 관행이라면 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 만평은 그대로 실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예.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 사람 안 돼 이러면서 일제히 다 퇴출을 시켰다라는 게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흑인에 대해서 나 그들하고 어떤 관계도 안 맺고 싶어. 백인들한테 하고 싶은 충고는 흑인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거다. 그리고 흑인들은 이상하게 교육에 집중하지 않아. 그래서 흑인들이 비흑인 시민들을 때리는 영상을 연이어 보는 것도 아주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흑인은 잘 배우지도 않고 네. 흑인들은 늘 이렇게 폭력적이고 늘 비흑인,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종차별 발언이고 혐오 발언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수백 개의 언론에 만평을 기재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해서 독자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제히 퇴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퇴출시킨 언론사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부사장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딜버트 발행 중단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의 창업자,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를 트위터. 인수해서 제대로 말아먹고 계신 예.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백인 차별이야. 백인 차별이다. 오히려 역차별이야. 라고
이 사람을 편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이야말로 인종차별을 한다. 미국 미디어는 매우 오랫동안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했고 이제 그들은 백인과 아시아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한다. 이러면서 트윗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낄낄빠빠 좀 할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질래? 라고 하면서 이 머스크에 대해서 너가 지금 인종차별자를 두둔하는 거냐? 라는 식의 비판이 또 막 이어지니까 바로 이제 트윗을 삭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똑같습니다. 이 애덤스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고 그렇죠. 이것은 퇴출당할 만했고 언론사로부터 그리고 이 논란에 뛰어든 머스크 역시 잘못을 한 거고 굉장히 단일 대우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 미국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걸까 안 한 걸까? 제가 왜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론 같았으면 우리 언론 환경이었으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수많은 언론에서 일제히 퇴출했을 것이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왜 퇴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또 옹호하는 보도들도 쏟아졌을 겁니다. 네. 이 사람의 편에 서서.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안을 묘사할 겁니다. 우리 언론 같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옳고 그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걸 우리 언론은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언론 보도 행태가 그랬으니까. 네. 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뭐라 경제적인 부의 어떤 소유의 적고 많음 이런 걸 통해서 차별을 하고 이런 경우까지도 제대로 판단 안 했을 안 거다. 해잖아요. 예, 우리 언론은 그렇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그 신문 안 보면 되고 그 보도 안 보면 되지 차원이 아니라 이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세뇌시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자기는 조선일보만 10년을 봤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조선일보를 10년을 봤다 이러면서 이 빨갱이 돼지 새끼야 이러면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 중에. 옆에 가지 마세요. 무서워.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만 봐요. 조선일보 10년 본 아이가 그 정도면 무서워. 어른이면. 평생을 조선일보를 본 사람은 무서워. 예.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 언론들처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왜 우리 언론에서는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사회가 그래야 되고요. 언론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들이 그런 모습에 있어서 뭐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그렇죠. 민족은. 그러면 그거는 진실이고 역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모든 언론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애매모호. 그렇죠. 그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건 지나간 역사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피해자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그 고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현대사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북한군이 내려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언론이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실어주고 구구절절 보도를 해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가라는 혼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가질 수 있죠. 그런 그러면 문제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 당사자가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허기는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적으로 타겟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 대놓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가지고 악마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의도, 뭐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가지고 언론이 이런 식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한 실체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것. 언론사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도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경종의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뭐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봤지만 인종차별의 혐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보다는 도리어 이거를 더 정치권이 이용하면 그 이용한 정치권의 장단에 맞춰서 같이 또 맞아요. 부추겨요. 네. 남녀 성 대결을 하게 한다거나 그렇죠. 항상.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언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좀 제발 아니 니들 미국 좋아하잖아요. 미국 언론 흉내 좀 내봐요.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미국 언론 흉내는 안 내는 거예요? 네.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다 다뤘는데 문희정 평론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는 사실 미디어 백테클 덕분에 좀 외면하고 있던 국내 언론의 참상을 더 낱낱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훑고 넘어가고 니들이 그렇지 뭐 니들이 제대로 보도했겠냐? 저도 그 입장이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께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조목조목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더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우리 언론이 이 정도로 처참했구나, 이 정도로 엉망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덕분에 이제 어디 가서든 뭐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저 스스로도 좀 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조금 더 날카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뭐 문희정 평론가 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느라로 고생하셨고 저희는 사실 이제 저널리즘 또 우리 언론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도 드리면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언론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는 바뀌었다고 보지 않아요. 안 바뀌죠, 쉽게.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여기서는 멈추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이 바로 서는데 저나 문희정 평론가나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자리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 저희는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가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원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언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멈추지만 저희의 활동과 발언은 계속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퍼날라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